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규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세 번째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자산을 불려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출금리가 한 차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오는 4, 4분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 하반기에는 자산 관리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질 전망인데요. 자, 과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어떤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면서 효율적 투자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시티은행 WM 상품부 이민구 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기나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래간만에 화창한 날씨를 보는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출근하기가 좀 겁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였죠. 이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고요.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9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 우려와는 달리 그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면 이미 그 예상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대한 그 9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99.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영향이 없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만약에 달러와 강세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만든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 연준이 연내 추가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2019년 금리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그 미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를 보시면은요, 올해 연준은 한 4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3회 인상이 됐고요. 네. 나머지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FOMC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를 하게 되는데 올해 FOMC 남아 있는 것이 11월과 12월입니다. 저희들은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그 분기 말에 있는 FOMC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분기 말에 있는 FOMC에서는 그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경제, 금리, 물가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네. 또한 끝나고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사실은 분기 말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실제로 올해를 보시면 3월과 6월, 그 다음에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점도표를 보시면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내년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점도표를 바탕으로 이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점도표는 무엇이며 이 점도표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점도표라는 것은 그 FOMC에 참석하는 그 연준 총재들이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치를 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에다가 점을 찍은 거거든요. 네, 그걸 말 그대로 점도표라고 합니다. 점이군요. 예, 맞습니다. 결국 그 미국의 금리 결정은 네. 그 FOMC에 참석하는 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망치라는 건 결국은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표를 보고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릴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올릴지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좀 걱정스러운데요. 반대로 이번 회의 결과를 시장 친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연준이 FOMC가 끝나게 되면 그 회의 내용을 정리한 간단한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거기에 네. 문구 하나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구가 어떤 거냐면 그 현재 통화 정책이 경기 부양적이다라는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현재 통화 정책이 경기 부양적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자체가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밑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은 중립금리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문구가 삭제됐다는 의미는 이미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속도, 그러니까 올리는 속도나 아니면 횟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 투자자들은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는 이야기와 올해 추가 한 번, 내년 3번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도표를 보시면 2018년과 19년의 전망치는 동일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010년과 11년 전망치를 보시면은요, 2010년에 금리를 한번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은 뭐냐면 내년까지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거였는데요. 네. 2010년까지 올린다고 그 전망이 나온 걸 보면 사실은 연준은 그 성명서 내용과는 달리 좀 더 긴축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회의가 끝나고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그 파웰 의장이 최근에 금융시장 그 가격 상승에 대해서 네.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연준이 금융시장이 버블 상태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예상과 달리 금리를 좀 더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그 성명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죠. 네. 실제로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보셔도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 연준이 상당히 시장 친화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기자간담회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당장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0.75%까지 벌어졌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한국의 기준금리는 1.50%고요. 그 미국의 네.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75%가 높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글로벌 자금이라는 것은 그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에 1.5%의 수익률을 받고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 2.25%의 수익률을 받는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네.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화가 그러니까 한국 통화가 글로벌 통화일 때를 가정하는 거고요. 한국 통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FOMC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사고 있지만 최근 아르헨티나나 터키 등은 외국인 자금 이탈 때문에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신흥국가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지속하는 경우에 사실은 신흥국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결국은 그 다른 나라의 돈들이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외환위기 취약국이라고 부르는 경상주의 적자국들입니다. 이미 그 터키, 아르헨티나들은 위기 가능성에 좀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그다음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에서는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와는 달리 저희들은 지금 상황 자체가 과거에 겪었던 외환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그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의 수준과 현재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환 보유고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외환 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자금이 미국으로 갔지만 네. 항상 미국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언젠간 돌아올 거고요. 과연 언제인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가 사실은 저희들이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동한 자금들이 언제 어느 나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정확히 언제인지 시기를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글로벌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되고 네.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에 있던 자금은 다시 신흥국으로 올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시면 펀더멘탈이 안 좋은 국가에서 자금이 이탈을 했고요. 네. 자금이 돌아올 때는 그 나라의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흥국들 중에서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들로 자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을 보시면 주로 한국, 대만,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들이 펀더멘털이 좋은지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이러한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매우 그 식상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그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선진국 주식부터 신흥국 주식까지 골고루 갖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이 금리 상승기긴 하지만 여전히 채권 자산도 여러분들이 보유하셔야 됩니다. 채권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안정적인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할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꼭 채권이 포함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신흥국 채권이 아니라 선진국 채권입니다. 신흥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그 안정된 포트폴리오와 함께 그 유동성을 어느 정도 갖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경험하셨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주식이 큰 폭으로 빠졌다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존재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유동성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플러스 알파로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이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일부 유동성을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티은행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솔루션에서는 한국시티은행 WM 상품부 이민구 부장과 함께 이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장 상황 변화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금리는 자산 시장과 저축 및 투자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투자 변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라이프를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